오늘 이낙연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네. 찬성 164, 반대 20, 무효 2. 이러면 얼추 계산하면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들은 대략 대부분 찬성표 던졌고 바른정당 같은 경우가 표결에는 참여하되 반대표 던진다. 애초에 공연했으니까 뭐 대충 그대로 갔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뭐 일부는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다른 데서 그러면 또 그 반대표가 나왔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아니 또 저기 무소속이 있으니까. 예, 예. 대략 예상은 하셨죠? 예상을 했고요. 이게 역대 정권 중에서는 쉽게 지금 통과가 된 겁니다. 그렇죠. 21일 만에. 정부 출범 21일 만에. 그것도 이제 인수위가 없는 정부였는데. 그렇죠. 과거에 보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제 탈락을 했죠. 초대 총리 후보자가. 예. 이명박 정부 때는 한 달이 걸렸고요. 노무현 정부 때도 이제 그 대선 자금과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간신히 예. 인준을 받았고 김대중 때는 JP가 6개월 동안 서리 신설이 6개월이었어요. 예. 진짜. 예. 그런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무난하게 처리가 된 아마 거죠. 기록으로는 가장 빠르게 통과가 된 21일 만이니까. 그런 셈이에요. 그렇다고 봐야 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부가 그만큼 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세요? 이제 지지를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지지세에 기반한. 예, 그런 거죠. 그게 이제 결국 또 정치권을 압박하지 않았느냐. 예, 그런 거죠.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예. 그런데 예. 자유한국당은 지금 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까지 같이 가면은 진짜 야당이 없는 거죠.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불가피했던 것 같고요. 아, 불가피다. 또 자기네가 반대함으로써 통과가 안 되면 굉장히 압박을 느꼈을 텐데 반대를 해도 통과가 되니까 네. 이제 반대를 안 할 수가 없었겠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속내 분석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네. 어차피 통과될 건 알고 있었고 네.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존재 이유라고 할까요? 선명성. 네. 야당으로서의 선명성이 되는 거지. 그걸 어필하기 위해서 일부러 표결 불참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지금 그 자유한국당에다가 뭐 선명성이란 말을 붙이기는 참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제 존재감을 보여주고 싶다든지 이런 거고요. 어쨌든 반대할 만하죠. 대통령께서 해명까지 했잖아요. 위장자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충분히 반대할 명분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그 이낙연 총리 후보자 표결에 대한 어떤 태도, 그럼 불가피했다. 아까 조금 전에 불가피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네. 불가피했다. 네. 그리고 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만약에 반대해서 처리가 안 되면은 예. 반대하기도 참 힘들었을 거예요. 만약에 부결이 돼버린다든지 이래버리면 그 부담을 고스란히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부담 없이 반대한 거죠. 예. 근데 저는 그 며칠에 그러니까 그 감론을 봐 신랑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든 게 다른 국무위원은 인준 표결이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총리 같은 경우는 인준 표결이 있으니까 정말로 이 사람은 부적격이다 하면 차라리 그냥 표결에 참석해서 반대표 던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깨끗한 거 아닌가요? 글쎄요.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 안 해봤는데. 예. 그러니까 뭐 어차피 자기네들이 반대해도 통과되니까 더 강한 이제 반대 의사를 보여줬다고 저는 그냥 보여줍니다. 그래요. 네. 아무튼 뭐 자유한국당 의원하고 저희도 이제 그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인터뷰도 여러 차례 하고 했는데 네. 계속 자유한국당에서 주장을 해온 것은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그 원칙을 안 지켰으니까 그럼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있는데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장도 이런 타당성이 있죠. 그 명분을 제공한 거죠. 대통령께서.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이낙연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결이 됐으니까 일단락이 됐지만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청문회는 이제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희생이 불가피할 거라고 봅니다. 이번 내각 인선에서 한두 명 정도는. 낙마? 네. 왜냐면요. 예. 이제 각자 이제 잘못이 있어서 문제가 되지만 또 그 같은 잘못인데 어떤 경우에는 통과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낙마하고 그래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이게 이제 내생 변수, 각자 변수 말고 외생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외생 변수. 예, 우리가 그걸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그러니까 그동안에 쭉 청문회 이제 그 처리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정말 똑같은 건데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언제였냐가 문제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집권 초기 같은 경우는 네. 더군다나 여소야대 같은 경우는 이제 야당이 뭔가 이제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네.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여서 이제 희생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고 예. 또 총선이나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더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그러니까 예.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시점을 말씀하시는 예,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상황이고 외생 변수라고 볼 수 있죠. 그게 더 좌우해요. 이른바 운때입니까? 그런 이제 그 개인한테 보면 그 운때가 되는 거죠. 하필이면 그때 자기가 추천을 받아서 그리고 이게 이제 다른 의혹하고 이제 그 결합이 되면서 더 큰 문제로 논란을 낳느냐 아니냐 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문제는 이제 그 거짓말이죠. 거짓말. 네. 본인이 이제 잘못한 거에다가 또 그걸 또 변명한다 그러면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김태호 MB 때 총리인데 그랬죠. 뭐 일면식도 없었다. 에이. 그러다 사진이 나와버린다든가 이제 이러면은 치명적이 되는 거죠. 그렇네요. 예, 맞아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럼 앞으로 이제 국무위원 청문회에서 일부 낙마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전망을 하셨는데, 네. 뭐 아직 뭐 국무위원 뭐 지명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발표가 나온 어떤 후보자만으로 한정을 한다면, 네. 의원님 좀 위험하다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잔인한데 하여간 지금 강경화나 김상조는 좀 위험한 수준에 와 있다고 봐야죠. 특히 강경화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한. 외교장관 후보자. 예, 본인 얘기 해명하고 또 틀린 것까지 나왔으니까. 어떤 좀 예를 들어서 친척집이었는라고 해명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화여고 교장집이었다.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해명을 2번 한 셈인데 네. 그런 경우가 좀 위험하죠. 근데 사실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는 인준 표결이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네. 청문회 진행이 되고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고 여야가 또 싸우다가 만약에 무산되고 네. 그럼 15일인가요? 20일인가요? 지나면 임명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럴 때 또 여론이라는 게 또 이제 등장하죠. 그렇죠. 여론이라는 것도 언론을 통해서 등장하는데 예. 이제 그게 여론이 나빠지면은 대통령도 이제 시작 단계니까 네. 마냥 이제 허니문 기간이 마냥 가지 않는구나라고 싶으면은 이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 같아요. 당시에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신호를 보낸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이제 지금 대통령 뭐 잘하고 계시지만 이제 몇 가지 이제 옥에 티가 있고 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획일적인 그런 자세나 획일적인 자세라고요? 그런 이제 발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5대 기준. 예를 들어서 5대 기준에 세상의 모든 법규에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세상이라는 게 예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5대 기준 만들어 놓고 단서가 없다는 거는 이거는 획일적이라는 거거든요. 비정규직도 그렇잖아요. 비정규직 제로로 만들겠다. 이거 획일적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실행 단계에서 뭐 이제 무리가 따르고 왜곡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 내지 출구를 열어놓고 제시했어야 되는데 일자리 창출도 81만 개를 하겠다. 이거 수요 조사도 없이 이제 한 건데 이것도 일률적으로 밀어붙이면은 부작용이 당연히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시 한번 이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고위공직자 임용 배제와 관련된 5대 기준 원칙이라고 하는 걸 제시를 했다가 이번에 문제가 되니까 청와대에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자, 그러면 그거를 만약에 발표를 한다면 양해될 수 있는 여지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획일적으로 적용을 하겠어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국회에서 마련해라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거는 본인이 5대 기준을 제시해 놓고 구체적인 거는
당신들이 정부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책임질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서 또 거기에 맞춰서 인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지금 발표한 것도 이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임용 추천의 어떤 원칙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니까 일단 뭐 이제 정부가 이제 그 정부 스스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워낙 이제 그 케이스가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융통성을 두는 적용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을 또 어떻게 만들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것도 또 단서장이 있어야죠. 이것도 관심사예요, 사실. 단서장이 없다는 거는 세상이 그거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상이죠. 그리고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그 공직 후보자를 둘러싼 뭐 도덕성에 일정한 결함이 있더라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걸 가리려고 거짓말을 했다가 들통나는 경우 이게 최고의 악성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거는 뭐 망고에 질린 것 같아요. 그러면 외국 경우도 이제 거짓말이 제일 험악한 하자인데 우리나라에도 그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누가 보더라도 좀 문제될 소지가 있다면 그러니까 깨끗하게 인정하고 그러니까 그 낮은 자세로 양해를 구하고 이런 게 오히려 가장 좋은 전략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뭐 이제 이후 인사청문회가 쭉 진행이 되니까 어떻게 좀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그 인준 표결에 이제 그 불참한 자유한국당 왜 그랬을까를 좀 여쭤봤는데 내부 사정이 좀 많이 그 복잡한 것 같습니다. 대선 평가 토론회가 있었는데 뭐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였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던데. 이게 지금 결국은 당권 싸움을 앞에 두고 하는 어떤 그 기선잡기 전초전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뭐 구체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그 집안은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놓은 집안 아닙니까? 이게 제 생각입니까? 도대체가 저는 별로 뭐 이렇게 국민들이 관심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저 집안은 원래 저런 집안이지 이제 다 이렇게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도 관심 없고 자유한국당 그 구성원들도 국민을 별로 안중에 두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국민 보는 눈은 무서워하지 않는다. 지금 벌써 언제부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총선 때부터 시작한 건데 총선 때 그 엽기적인 공천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구속까지 이제 이어지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결코 과거 청산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 당은. 그래가지고 뭘 기대라겠어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제 국민 대다수 정서에 어긋나는 이제 그런 행태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그러면 그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입지 내지 지지 기반은 갈수록 더 좁아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나오는 언사들을 보세요. 그러니까 보수당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층이 지지를 할 수가 없죠. 보수당은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그렇죠. 이제 당이 보수당이잖아요. 근데 독재를 옹호하는 겁니다. 군주를 옹호하고. 그게 어떻게 보수당이에요? 그러니까 보수층이 거기다가 지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의원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박 대통령을 막아주지 못한 잘못이었다. 탄핵만 안 났으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안 났다. 이게 독재를 옹호하는 거잖아요. 군주를 옹호하는 거고. 국회의원 입에서 이런 발언이 나오는 정당이 그게 보수 정당이라 할 수가 없고 그 당은 이제 극우 정당이나 수구 우파 정당으로서 이제 자꾸 축소가 되는 거죠. 상황 파악을 아직도 못 하고 있다. 뭐 그런 또 국민 지지자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지자들의 정당으로 이제 축소 되겠죠. 근데 일각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24% 득표하지 않았느냐. 이걸 또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극우 세력의 지지 기반에다가 도저히 이제 지금 대통령 쪽을 찍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없이 찍어서 24%가 나온 거지. 그 홍준표 후보가 그렇게 지지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게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는 아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도 아니고. 이쪽에 대한 반대가 이제 표로부터 이제 상당 부분 저는 반 이상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보면 이 정당은 국민 지지가 뭐 일단 지지 한 자리 숫자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 그 층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보수 정치권은 재탄생해야 되고 재구축이 돼야 되는 건데 의원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일관되게 바른정당도 좀 문제가 되고 계속 지적을 해오셨단 말이에요. 바른정당은 그나마 이제 개개인을 따져보면은 괜찮은데 이제 전체가 특히 얼굴이 그런 얼굴이 안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시선을 못 끄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 이제
그 새로운 뭐 전당대를 한다는데 예. 저한테까지도 연락이 오더라고요. 얼굴을 좀 추천해달라 외부에서. 그러니까 사실 또 정당은 또 얼굴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전체 이미지를 또 보여주니까.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만약에 그러니까 그 새로운 보수를 상징할 수 있는 인물이 만약에 당의 간판으로 만약에 영입이 됐다,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바른정당의 여지는 넓어진다고 그럼 전망을 하세요? 그거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누가 또 가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진퇴양난이. 역시 의원님 말씀 짧고 굵으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짧고 굵게 마지막으로 네. 홍준표 전 지사가 이번 주 일요일에 귀국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당권 싸움 들어가고 이른바 홍대 홍 구도라고 하던데 네. 홍준표 대 홍문종. 네. 이건 어떻게 지금 그 관전하고 계십니까? 별로 뭐 관심도 없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홍준표도 어차피 친박을 기반으로 대선을 치렀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 잡든 저는 뭐 미래가 별로 없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도찐 개찐이죠. 누가 되든. 도찐 개찐. 네. 또 한마디로 정리하시네요. 역시. 예. 알겠습니다. 짧고 굵은 직설이었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당시에는 예.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신호를 보낸다는 예.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예. 이제 지금 대통령 뭐 잘하고 계시지만 이제 몇 가지 이제 옥에 티가 있고 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획일적인 그런 자세나 획일적인 자세라고요? 그런 이제 발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5대 기준. 예를 들어서 5대 기준에 세상의 모든 법규에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세상이라는 게 예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5대 기준 만들어 놓고 단서가 없다는 거는 이거는 획일적이라는 거거든요. 비정규직도 그렇잖아요. 비정규직 제로로 만들겠다. 이거 획일적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실행 단계에서 뭐 이제 무리가 따르고 왜곡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 내지 출구를 열어놓고 제시했어야 되는데 일자리 창출도 81만 개를 하겠다. 이거 수요 조사도 없이 이제 한 건데 이것도 일률적으로 밀어붙이면은 부작용이 당연히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시 한번 이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고위공직자 임용 배제와 관련된 5대 기준 원칙이라고 하는 걸 제시를 했다가 이번에 문제가 되니까 청와대에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자, 그러면 그거를 만약에 발표를 한다면 양해될 수 있는 여지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획일적으로 적용을 하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국회에서 마련해라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거는 본인이 5대 기준을 제시해놓고 구체적인 거를. 오늘 이낙연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네. 찬성 164, 반대 20, 무효 2. 이러면 얼추 계산하면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들은 대부분 찬성표 던졌고 바른정당 같은 경우가 표결에는 참여하되 반대표 던진다. 애초에 공연했으니까 뭐 대충 그대로 갔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뭐 일부는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다른 데서 그러면 또 그 반대표가 나왔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아니 또 저기 무소속이 있으니까. 예. 대략 예상은 하셨죠? 예상을 했고요. 이게 역대 정권 중에서는 쉽게 지금 통과가 된 겁니다. 그렇죠. 21일 만에. 정부 출범 21일 만에. 그것도 이제 인수위가 없는 정부였는데. 그렇죠. 과거에 보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제 탈락을 했죠. 초대 총리 후보자가. 예. 이명박 정부 때는 한 달이 걸렸고요. 노무현 정부 때도 이제 그 대선 자금과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간신히 인준을 받았고 김대중 때는 JP가 6개월 동안 설이 신설이 6개월이었어요. 진짜. 예. 그런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무난하게 처리가 된 아마 거죠. 기록으로는 가장 빠르게 통과가 된 21일 만이니까. 그런 셈이에요.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부가 그만큼 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세요? 이제 지지를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지지세에 기반한. 예, 그런 거죠. 그게 이제 결국 또 정치권을 압박하지 않았느냐. 예, 그런 거죠.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예. 그런데 예. 자유한국당은 지금 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까지 같이 가면은 진짜 야당이 없는 거죠.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불가피했던 것 같고요. 불가피다. 또 자기네가
반대함으로써 통과가 안 되면 그 결합이 되면서 더 큰 문제로 논란을 낳느냐 아니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문제는 이제 그 거짓말이죠. 거짓말. 네. 본인이 이제 잘못한 거에다가 또 그걸 또 변명한다 그러면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김태호 MB 때 총리인데 그랬죠. 뭐 일면식도 없었다. 예, 예. 그러다 사진이 나와버린다든가 이제 이러면은 치명적이 되는 거죠. 그렇네요. 예, 맞아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럼 앞으로 이제 국무위원 청문회에서 일부 낙마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전망을 하셨는데, 네. 뭐 아직 뭐 국무위원 뭐 지명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발표가 나온 어떤 후보자만으로 한정을 한다면, 네. 의원님 좀 위험하다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잔인한데 하여간 지금 강경화나 김상조는 좀 위험한 수준에 와 있다고 봐야죠. 특히 강경화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한 외교장관 후보자. 예, 본인 얘기 해명하고 또 틀린 것까지 나왔으니까. 어떤 좀 예를 들어서 친척집이었는라고 해명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화여고 교장집이었다.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해명을 2번 한 셈인데 네. 그런 경우가 좀 위험하죠. 근데 사실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는 인준 표결이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네. 청문회 진행이 되고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고 여야가 또 싸우다가 만약에 무산되고 네. 그럼 15일인가요? 20일인가요? 지나면 임명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럴 때 또 여론이라는 게 또 이제 등장하죠. 그렇죠. 여론이라는 것도 언론을 통해서 등장하는데 예. 이제 그게 여론이 나빠지면은 대통령도 이제 시작 단계니까 네. 마냥 이제 허니문 기간이 마냥 가지 않는구나 하고 싶으면은 이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 같아요. 굉장히 압박을 느꼈을 텐데 반대를 해도 통과가 되니까 네. 이제 반대를 안 할 수가 없었겠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속내 분석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네. 어차피 통과될 건 알고 있었고 네.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존재 이유라고 할까요? 네. 선명성. 네. 야당으로서의 선명성이 되는 거지. 그걸 어필하기 위해서 일부러 표결 불참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지금 그 자유한국당에다가 뭐 선명성이란 말을 붙이기는 참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제 존재감을 보여주고 싶다든지 이런 거고요. 어쨌든 반대할 만하죠. 대통령께서 해명까지 했잖아요. 위장전임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충분히 반대할 명분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그 이낙연 총리 후보자 표결에 대한 어떤 태도, 그럼 불가피했다. 아까 조금 전에 불가피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네. 불가피했다. 네. 그리고 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만약에 반대해서 처리가 안 되면은 예. 반대하기도 참 힘들었을 거예요. 만약에 부결이 돼버린다든지 이래버리면 그 부담을 고스란히 하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부담 없이 반대한 거죠. 예. 근데 저는 그 며칠에 그러니까 그 감론을 봐 실랑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든 게 다른 국무위원은 인준 표결이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총리 같은 경우는 인준 표결이 있으니까 정말로 이 사람은 부적격이다 하면 차라리 그냥 표결에 참석해서 네. 반대표 던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깨끗한 거 아닌가요? 글쎄요.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 안 해봤는데. 예. 그러니까 뭐 어차피 자기네들이 반대해도 통과되니까 더 강한 이제 반대 의사를 보여줬다고 저는 그냥 보여줍니다. 그래요. 네. 아무튼 뭐 자유한국당 의원하고 저희도 이제 그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인터뷰도 여러 차례 하고 했는데 네. 계속 자유한국당에서 주장을 해온 것은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그 원칙을 안 지켰으니까 그럼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있는데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장도 이름 타당성이 있죠. 그러니까 명분을 제공한 거죠. 대통령께서.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이낙연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 이제 가결이 됐으니까 일단락이 됐지만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청문회는 이제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희생이 불가피할 거라고 봅니다. 이번 내각 인선에서 한두 명 정도는 낙마. 네. 왜냐면요. 예. 이제 각자 이제 잘못이 있어서 문제가 되지만 또 그 같은 잘못인데 어떤 경우에는 통과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낙마하고 그래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이게 이제 내생 변수, 각자 변수 말고 외생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외생 변수. 예, 우리가 그걸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그러니까 그동안에 쭉 청문회 이제 그 처리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정말 똑같은 건데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언제였냐가 문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집권 초기 같은 경우는 네. 더군다나 여소야대 같은 경우는 이제 야당이 뭔가 이제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네.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여서 이제 희생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고 예. 또 총선이나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더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그러니까 예.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시점을 말씀하시는 예,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상황이고 외생 변수라고 볼 수 있죠. 그게 더 좌우해요. 이른바 운때입니까? 그런 이제 그 개인한테 보면 그 운때가 되는 거죠. 하필이면 그때 자기가 추천을 받아서 그리고 이게 이제 다른 의혹하고 이제 그